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서는 사상 초유의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법적 쟁점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참 법조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굉장히 비중 있게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범죄 행위가 중대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이미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어디 도주를 할 수도 없는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와 충분히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관련 당사자가 대부분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뭐 방문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의 권한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변론 내지는 본인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구속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용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서 체포 적부심을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 역시도 인용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고민을 굉장히 할 것입니다. 지금 인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보석 신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구속 상태를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 구속 상태에서 빼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기각될 것이 뻔한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수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앞으로는 불출석하는 그러한 사유를 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출석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일정 부분에 대한 보석금을 인치하고 보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건강상의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부각을 해서 구속에 대한 이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할 가능성, 인용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소 희박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변호인단 측은 계속해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이라든지 정당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요. 네. 이것이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럴 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실효성 있는 그러한 주장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상계엄을 관련해서 관계 당사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미 많은 법원들을 통해서 그러한 비상계엄의 이제 위헌성이라든지 아니면 위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소명의 수준은 이르렀다라는 것이 사실 확립된 어떠한 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소명에 이르렀다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 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더불어서 구속 적부심에서도
구속영장이 어떻게 위법하거나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발부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면 사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아무리 이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속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그러한 사유는 별도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내가 도망할 우려가 없으니까 일정 정도의 이제 금액을 납부를 하고 보석으로 나온다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요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속 적부심 뭐 아직 청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전해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단 말고는 접견이 아무도 안 된다라고 전해져요. 그렇죠. 이 부분도 구속 사유처럼 뭐 증거인멸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정 부분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인신이 구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인 외에는 그 외에 누구도 접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감기관에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이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인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경호를 받아야 되는 뭐 경호처의 일정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만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한 피의자로서 가지고 있는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예. 아무런 시간의 제약 없이 모두 허용이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아예 접근이 차단된다라고 이 보시는 것이 정도의 조치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혹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감기관에 통보를 해서 아예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물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인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에 주로 이렇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데요. 왜냐하면 물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이미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인신구속된 피의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주장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으로써 뭔가 주장을 바꾸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빙성을 낮춘다라든지 이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자체가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뭐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담자만 알 뿐 그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 증거에 대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취해진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였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묵묵부답,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수처가 좀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뭐 강제 인치라던가 아니면 방문 조사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공수처에서 밝히기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인치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제로 이렇게 뭐 쉽게 표현하면 뭐 끌고 온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강제 구인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일부 인력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서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해온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의자의 사건을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구속을 하고 체포를 하는 것도 수사를 위해서 우리가 불러서 물어보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인데
하는데 그 구속의 기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불출석하고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강제 구인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도 1차 통보를 하고 2차 출석하라 통보하고 계속 기다리는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예우를 해서 이렇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공수처장이 밝힌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또 구속도 기한이 있다는 거 좀 전해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연장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또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법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체포의 시한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처럼 구속 역시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10일이고요.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20일이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라 함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이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도 이야기가 오갔던 것이 20일이라는 구속영장이 유효한 그러니까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10일, 10일 나누자라고 조율이 된 바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20일이라는 시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잘 나눠서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 역시도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도 기소를 위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서 두 기관이 잘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할지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누는 그 기간이 정해질 예.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2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체포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그 기록을 검토하는 그 기록이 오고 가는 시간은 또 그 시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멈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위한 판단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늘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게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0일이 원칙으로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않고 강제 구인도 않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수처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1차 조사의 경우에는 출석은 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다 조서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여기에 지장을 찍는다라든지 날인을 하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조서는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측의 조사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한 번 더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는 시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그냥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본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렇게 불출석하고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수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뭐 방문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대로 그 기록 그대로 검찰로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이 있죠. 이 구속영장 발부가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별도의 그런 절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 절차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죄와 그리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제 그 혐의점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절차인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과 이렇게 재판부와 조금 설전이 오갔던 부분이 재판관들은 이것은 탄핵 절차인 것이지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인 것이지 형사재판과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무원의 파면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을 하는, 즉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고도의 증명력을 요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닌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에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당사자가 이렇게 인신구속이 돼서 자유롭지 못하고 출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러한 정도의 고려는 해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영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헌재의 탄핵 심리, 그 핵심 쟁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보면 그거는 좀 별개의 절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가의 키를 준 것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지 헌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지금 위헌적인 계엄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일단 쟁점 정리를 통해서 일단 쟁점을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가장 주요한 쟁점은 첫 번째로 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는 우리의 별도의 이제 헌법기관인 것이고 계엄의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라는 포고령이라든지 국회를 봉쇄하라는 어떠한 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 판결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가 진짜 운영이 됐는지 그러한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어떠한 자료를 빼내오라고 지시를 했다라든지 하는 건 역시도 위헌 위법적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는 이러한 심리를 위해서 관련해서 체포조를 만들어라, 누군가를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들었다라고 하는 일부 군 인사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 세 가지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고 방어권의 행사의 여지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이제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헌재에서도 출석을 하라고 했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지금으로서 보면은 지금은 또 탄핵 심판에는 출석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고 있단 말이죠. 자, 구속 상태에서 출석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전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러한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서 법리적으로 이 다투는 그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진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러한 심중에 달려 있겠지만 우려되는 점은 그 헌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어렵게 경호까지 받으면서 출석을 하더라도 예. 정치적인 메시지만 계속 낸다라고 한다면 헌재의 어떠한 판단에 영향을 줄 그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만약에 본인이 이러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뭔가 좀 설득을 하고자 한다면 법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법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내 입으로서 비화폰을 통해서 체포를 누군가를 해라 아니면 국회를 봉쇄하라라는 지시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만한 또 다른 나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그러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면 헌재의 판단에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속도 이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는 공수처나 검찰에서 헌재에
그 출석하게 되면 구속하는 동안에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종의 뭐 허가라든지 협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속의 경우에는 지금 경호처가 뭐 구치소 외에는 경호 인력을 붙여서 경호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내에는 수감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구치소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속된 피의자인 것입니다.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방어권을 위해서 내가 헌재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나올 수는 없는 신분인 것이고요.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당사자,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공수처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서울구치소, 이 관계기관끼리 잘 협력이 돼야만, 협조가 돼야만 헌재 심판에도 출석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시위라든지 집회가 좀 네. 거세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 바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전점검 회의에서 그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좀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양쪽으로 갈라져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러한 방식이 저렇게 법원을 부수고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고라는 정말 소요죄까지 그러한 혐의를 받을 정도의 행위로는 이러한 의사표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그래서 모두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법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원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고 개별 판사를 부르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하게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것은 우리 법치주의라든지 사법권에 대한 굉장히 좀 위험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피해액 정도가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평일에 과연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재판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평일이면 재판이 정말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많은 판사들과 직원들과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인데 저렇게 다 집기들이 부서지고 사실 컴퓨터도 뭐 들어서 집어던지고 이런 장면들이 목격했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재판 지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난동 자체가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것이고 굉장히 좀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판사들의 신변이 굉장히 위협됐고 또 직원들의 트라우마도 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판사들의 신변 보호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경우에는 이름까지 특정이 되고 사실 뭐 사진이라든지 다 신상이 좀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난동도 이제 본인도 잘 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요. 경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한 결과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길에 이제 경찰차가 같이 이제 붙어서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사실 일부 인력이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라든지 일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내부를 오갈 때에도 혹시나 누가 이제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자체가 원래 이렇게 엑스레이기를 통과를 시켜서 가방이라든지 소지품 검사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러한 검사는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특히 저 서부지법에는 강한 조치에 뭔가 신분 확인 절차라든지 적절한 제한된 인원만 출입을 통제를 한다라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지지자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또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난동을 피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야간에 이 건조물을 침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경찰 인력을 뭐 폭행하는 장면까지 다 이제 고스란히 나왔는데요. 공무집행 방해에 더불어서 만약에 여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도 그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중범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담자가 이렇게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누가 다치고 그런 것은 아니라면 충분히 체증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녹화된 그러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일부 그러한 폭행을 가한 인원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벌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파손된 기물 파손에 대해서도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이 안 돼서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 아마 다 이제 정비를 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인원 특정이 된다면 충분히 구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요죄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공안을 해치는 그러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정도의 다중이 저렇게 위력을 행사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침입해서 들어간 행위다라고 한다면 소요죄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 살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